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주의 이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2년 슬리퍼는 이 다른 은하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하던 중에 적색 편의를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에 1920년대에 허벌의 관측에 의해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계가 멀어지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장이 긴 쪽으로 관측됩니다. 즉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허벌은 관측을 통해 은하계의 후퇴 속도는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은하계의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함을 허벌이 관찰을 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는 이 스펙트럼상에서 보다시피 이 스펙트럼 전체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허벌은 이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은하계의 후퇴 속도는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 r에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hg로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허벌의 발견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출현하게 됩니다. 즉 우주는 태초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폭발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는 언제 폭발했는가? 즉 우주는 언제 생성됐는가? 이것은 특정 은하계의 경우 그곳까지 이동하게 된 시간이 이 속도분의 그 이동한 거리니까 그리고 허블의 법칙에서 B = H/R이니까 이것을 여기에 이어주면은 그 사이 이동한 동안에 걸린 시간, 즉 우주가 언제쯤 생성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37.5억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주는 137.5억년 전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팽창하여 그때부터 우주가 생겨서 팽창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1964년에 벨 연구소의 이 펜지어스와 윌슨은 고감도 안테나를 연구하다가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잡음을 제거한 후에 얻은 것이 마이크로파 신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 배경 복사는 온도 2.7K의 흑체 복사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 존재하는 어떤 빛, 광자에 의한 것입니다. 이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빅뱅 이론이 그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배경 복사는 빅뱅 후에 발생한 광자들이, 빛들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식은 상태로 모든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슨과 펜지어스는 이러한 배경 복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배경 복사 스펙트럼은 온도 2.7K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은하나 별 그리고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려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비등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주의 초기에 밀도 요동에 의해 특정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고배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크로파 측정 장비를 탑재한 인공위성에서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경 복사가 지상에서 측정한 것과 달리 약간의 비등방성이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등방성이 있는 곳에서
결국 이제 이 우주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인지, 이 중력이 팽창을 멈출 정도로 크다면은 어느 때인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효과가 팽창을 멈출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이 중력의 크기는 우주의 밀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팽창을 멈추는지 또는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주의 인계 밀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구가, 지구가 이라도 은하도 좋습니다만, 지구가 반경 r인 구의 표면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반경 r인 그런 표면에 어떤 우주 또는 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의 원리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 보든지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는 지엽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보든지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반경 r인 구 안에 있는 물질의 분포는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계 밀도를 구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탈출 속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약 지구에서 대포를 쏘는 경우 포탄의 속도가 작으면 포탄은 다시 지표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탄이 지표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탄이 지구 영향을 벗어나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포탄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운동에너지, 이 포탄의 운동에너지가 지구에 의한 중력 포텐셜보다 커야 합니다. 자, 포탄의 이 지구 탈출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우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반경 r 위치에 있는 이 지구에서 지구가 속도 v로 움직이는데요. 이 속도 v가 운동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우주의 질량들이 이 지구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이 중력 포텐셜보다 크면 팽창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팽창을 멈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의 이 경계 조건이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구 속도는 우리가 허벌의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 지구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력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라지 m은 반경 r의 안쪽에 존재하는 우주의 질량이고, 스몰 m은 물론 지구의 질량입니다. 자, 인계점에서 이 운동 에너지와 이 중력 포텐셜이 같아지므로 했죠. 그리고 허벌 법칙 요것을 속도를 여기에 대입시켜 주면은 우리가 우주의 그 반경 r 안에 있는 우주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이 구해주면은 밀도를 구해줄 수 있죠. 밀도는 질량에서 부피를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고요. 그래서 m은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입식이 주면은 인계 밀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hc로하고 g 중력 상수는 다 알고 있는 값이므로 그 값을 대입하면은 이 인계 밀도는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그 수소의 질량은 이 정도인데요. 따라서 나눠줘 보면은 인계 밀도는 1m 세제곱의 안에 수소 원자가 대략 6개 존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우주에 1m 세제곱 안에 수소 원자 6개 이하가 존재하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할 것이고,
이보다 소수 원자가 더 많이 존재하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식으로 요약하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고 중력 에너지가 이 정도요. 자, 허블의 법칙에서 속도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으니까 대입식이 주면은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량에다 이 부피, 그러니까 이 방향R의 부피를 3분의 4 파이 R 3승이잖아요. 그래서 대입해 주면은 이 인계 밀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우주가 팽창할 것인지 또는 팽창을 멈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를 측정하여 인계 밀도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은하 집단을 묶는 중력과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물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선 우주의 이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 중력하고 존재하는 어떤 은하 집단의 이 중력과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측정 가능한 물질,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로 관측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양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관측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른 어떤 물질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회전 속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측정되지 않은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 해야지 이 회전 속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물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흑 물질을 고려하더라도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의 27%에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또는 뭐 전자기파로 장비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의 밀도는 인계 밀도의 이 4.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을 포함하더라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인계 밀도는,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의 27% 정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998년에 펄뮤트 스미트 리스는 10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관찰하였습니다. 10억 년 전에 초신성을 출발한 빛에 의한 적색 편의로 이를 통해 10억 년 전에 별이 멀어지는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색 편의와 허블의 법칙에서의 현재의 적색 편의를 비교해 봤을 때 10억 년 전의 멀어지는 속도가 더 늦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자, 빅뱅 후에 인력인 중력의 작용으로 팽창의 속도가 늦추어져야 하는데 빨라지고 있으므로 우주에는 중력과 다른 어떤 청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후에 이 우주의 팽창하는 것이 이 중력에 의해서 좀 늦어져야 되는데 현재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 팽창 속도가 가속된다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가속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계 밀도의 27%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암흑 물질을 갖다 생각하더라도 인계 밀도 27%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팽창 속도는 지금 가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이 존재해야지 돼요. 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을 하고 이를 발견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인계 밀도인 경우에
이 팽창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인데, 현재 데이터들이, 실험 데이터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가 이 우주 팽창에 관계되는 실험 데이터가 인계 밀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주에는 인계 밀도의 물질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암흑 물질을 고려하더라도 27% 인계밀도 27%에 가깝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인계밀도를 고려할 때는 이 다른 어떤 것이 73%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암흑 에너지로 73% 정도 인계밀도의 73%에 해당되는 어떤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고려를 해야지 현재의 이 관측 결과와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관찰에 의하면은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에 가깝고, 이 관측 결과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과 암흑 물질의 합이 27%이므로 이 관측 결과가 일치하려면은 이 암흑 에너지라는 어떤 모르는 그러한 에너지가 청력을 작용합니다. 우리 중력은 인력을 작용하는데, 이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작용하는 그러한 것이 인계 밀도의 73%가 존재해야지 현재의 관측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눈으로 관측하는, 또는 이 전자장비로,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대충 4점 몇 %고요. 그리고 암흑 물질이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27%고요. 그리고 아직도 관측하지 않은 암흑 에너지가 7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계 밀도의 이 물질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암흑 에너지가 73%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이 23%고 우리가 눈으로 또는 전자기파 측정하는 장비로 관측하는 그러한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의 이 4%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 다크 매터, 그래서 암흑 물질하고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측 결과는 이 인계 밀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인계 밀도 가까운 그러한 물질이 이 우주에 존재함으로 이러한 관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4.6% 이외에 나머지 23%의 암흑 물질, 그리고 13%의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뱅 이론에 기초를 하여서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이 태초에는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르는 갑작스런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이 물리학자들은 이론을 세웠습니다. 자, 이 이론이 왜 생겼냐 하면은 현재 우주가 상당히 평탄하고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평탄함과 균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우주가 현재 크기 정도로 팽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우주의 평탄성과 균일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주가 기존의 10의 50배 정도로 갑작스럽게 팽창하여 현재 우주의 크기와 거의 맞먹는 크기로 되었다고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렙톤과 코어커, 또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글루온, 광자,
뭐 W 플러스 마이너스 G 입자, 뭐 중력자 이런 것들이 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바뀌고 이런 그러한 혼돈의 상태가 온도가 상당히 뜨거울 때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코어커들이 모여서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 온도가 더욱 내려가면서 핵이 형성되고 그리고 온도가 더욱 내려가면서 원자가 형성되었고요. 그 후에 은하들이 형성되고 태양계와 블랙홀 등 우주의 기본적인 은하들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정 현상에 대응되는 온도 또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력이, 그러니까 이 조개에는 이 네 개의 힘인 이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중력 이런 것들이 이 입자들이 전부 다 서로 바뀔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하나의 이 법칙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강력이라든지 약한 상호작용, 중력 그리고 전기력 이런 것들이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분리되는 것은 처음 분리되는 것은 이 강력이 이 중력이 먼저 분리되고요.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이 분리되고 양력이 분리되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네 개의 힘이 모두가 분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네 개의 힘들이 구별 없이 서로 입자들이 바뀌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힘들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력에 관계되는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보존들의 이 에너지가 100제곱가 되는데요.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100제곱 되는데 이걸 온도로 환산하면 E 이퀄 KT라는 온도로 에너지와 온도의 어떤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이 10의 한 15성 K,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 낮아지면은 양력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의 에너지가 938 MeV가 되는데요. 이걸 온도로 환산하면 10의 13성 K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 낮아지면은 이 쿼커들이 글루온에 의해서 뭉쳐서 핵자, 양성자, 중성자 또는 반양성자, 반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게죠. 온도가 10의 13성 K 이상일 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글루온이라든지 쿼커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존재를 합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은 온도가 이보다 더 내려가 보면은 양성자의 이 질량 에너지보다도 더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은 이 글루온들이 작용해서 이 쿼커들을 묶어서 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한 10의 13성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 에너지가 0.511 MeV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에너지,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전자 질량, 양전자의 질량 두 개 에너지가 이 두 개 곱하니까요 한 1 MeV가 정도 되죠. 그래서 온도에 가면 한 10의 10성 K가 됩니다. 자, 이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져 보면은 전자와 양전자의 이 상생성이 멈추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빛에 의해서 빛 두 개에 의해서 이 전자하고 양전자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쌍생성입니다. 그리고 이 쌍생성이 이 광자, 그러니까 이거 온도죠. 온도에 관계되는 건데 온도의 에너지가 10의 10성 K보다 크면은 이 온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이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가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 에너지보다도 보다시피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 에너지 합이 1 MeV인데 그래서 온도가 1 MeV 그 10성 K보다 커지면은 그 에너지가 1 MeV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광자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이 열에 의해서 상생성이 가능하지만은 온도가 이보다 낮아져 버리면 10성 K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열이 충분하지 않아, 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생성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자의 질량 에너지만큼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온도가 되면은 이 광자에 의해서 상생성이 일어나지만은 온도가 이보다 더 낮아지면은 전자 양전자의 상생성이 멈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이온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 정도인데요. 온도로 환산하면 10의 5성 K 정도예요. 온도가 이보다 더 낮으면은 이 전자가 핵에 구속되어 수소 원자가 생성됩니다. 자, 이와같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이 광자들입니다. 광자들의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양성자를 탈출해서, 그러니까 묶어둘 수 없잖아요. 탈출해가지고 이런 전자와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이보다 낮아져 보면은 이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해서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열에 의해서, 이 광자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 양성자하고 합칠 수가 없어요. 그 수소 원자는 이온화된 상태에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전자가 핵에 구속되어서 수소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온도가 대략 10의 5성 K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 특정 현상에 관계되는 온도가 10의 13성 K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의 10성 K 이하가 되면은 이 전자와 양전자의 이 상생성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0의 5성 K 이하 되면은 수소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 형성에서 특정 관련되는 온도를 이해하면은 뒤쪽에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초기에는 온도가 엄청 높아서 모든 힘들이 합쳐져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중력이 분리되고, 그리고 강력이 분리되고 양력이 분리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4개의 힘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았다시피 10의 13성 K가 이상이 되면은, 이상인 경우에는 이 쿼커들이 모여서 핵자와 반핵자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 또는 반양성자, 중성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양성자와 양성자, 반양성자는 서로 합쳐지면은 이제 빛이 되죠. 감마는 광자로 빛이에요. 빛이 되고, 중성자와 이 반중성자도 합쳐져서 빛이 됩니다. 광자가 됩니다. 자, 이거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광자들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래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또 핵자하고 반핵자가 상생성이 되죠. 그리고 또 중성자와 반중성자도 상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기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양성자, 반양성자 만들어지고, 그래서 상생성이 되고, 그리고 중성자, 반중성자가 상생성이 되고, 또 이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다시 또 빛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에 이루게 되겠죠. 평형 상태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빛이 되면 이거 빛이 다시 또 양성자, 반중성자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 보았다시피 이 온도가 이 온도보다 그 양성자 질량 에너지보다 더 작아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러한 이 상생성이 안 되죠. 왜냐면 열 에너지가
이 양성자 반중성자 또는 중성자 반중성자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생성은 안 돼요. 상생성은 안 돼요. 상소멸은 가능하잖아요. 상소멸은 뭐 온도에 따라 관계없죠. 그래서 양성자 반중성자 있으면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빛이 되는데요. 이 빛이 만들어진 빛이 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상생성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온도가 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에너지보다 작아지는 10의 13성 K 이하에서는 상소멸은 가능한데 상생성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생성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까지 만들어져 있던 핵자, 반핵자들이 이제 상소멸을 하겠죠. 그 상소멸이 하는데 양성자와 반양성자의 크기가 숫자가 같아져 보면은 완전히 없어져서 우주는 그러니까 빛밖에 없어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양성자가 반양성자의 수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중성자도 이 반중성자의 숫자보다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상소멸에 의해서 이 반양성자하고 반중성자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주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양성자, 반중성자로 되어 있는 우주는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그 당시에 이 양성자의 숫자가 반양성자보다 많았고 중성자도 반중성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상소멸에 의해서 이 반핵자들, 그래서 반양성자, 반중성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만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에너지가 1Me보다 작아져 보면은 그 10의 10성 K보다 작아져 보면은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전자 양전자를 갖다가 상생성할 정도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생성은 이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소면은 가능하잖아요. 상소면은 온도에는 거의 관계 없잖아요. 양전자하고 양전자하고 전자가 있으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빛이 되는데 그 빛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에너지가 상생성을 할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생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상소멸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자의 숫자가 양전자의 숫자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양전자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 됐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중성 미자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반양성자, 반중성자, 양전자는 다 이러한 이 상소멸 과정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에서 보는 우리의 우주에서 보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만 살아남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온도가 10의 10성 K 이하면은 열 에너지가 적어서 이런 식으로 전자, 양전자의 이 생성은 불가능하고 상소멸만 가능해서 결국 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이 전자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중성 미자만 살아남았어요. 이 반핵자는 아닙니다. 온도가 10의 10성 K 이하에서는 반핵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핵자인 양성자, 중성자와 그리고 양전자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전자 그리고 이제 중성 미자 그리고 광자들 이런 빛들이 이런 식으로 혼재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더욱 낮아져 가지고 핵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핵들이 합쳐져서 처음에 핵이 합쳐져 가지고 중수소 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중수소 핵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수소 핵이 또 중성자를 하나 더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삼중수소가 되고요. 이 삼중수소 핵이 양성자를 하나 받아들여 가지고 히륨3이 되고, 히륨3의 핵이 중성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히륨4의 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수소와 히륨은 이때 모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때는 아직까지 온도가 높아서 이 전자들이 이 핵이 전자를 갖다 구속할 정도의 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핵만 존재하지 이 원자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 비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이것은 볼츠만 상수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질량 차이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29 MeV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함으로써 이 온도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대 1은 14대 2하고 뭐 동일하잖아요. 한데 우리 한 개의 히륨 4의 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2개의 양성자가, 그래서 2개의 중성자와 히륨 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2개의 중성자와 2개의 양성자를 사용하면은 양성자 12개 남잖아요. 이 12개의 양성자가 남아서 이들이 수소 핵을 갖다 이루잖아요. 이루니까 결과적으로 이 온도에서 수소 핵 대 히륨4 핵이 12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비로 따지보면은 수소와 히륨의 비가 3대 1입니다. 이 3대 1, 이때 이 온도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수소와 히륨의 모두 이때 만들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히륨의 비가 3대 1인데, 현재 3대 1인데 이것과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이 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핵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수소 핵하고 그리고 히륨 4 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보았다시피 이 수소와 히륨의 핵이 3대 1인데, 이 3대 1은 현재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히륨의 비와 잘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더욱 낮아져서 이 수소와 히륨의 이온 에너지보다 낮아지면,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결과적으로 핵이 전자를 구속하여서 원자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핵에 갇혀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빛들이 풀립니다. 자, 빛이, 이 광자들이 풀림으로써 우주가 지금 밝아지죠.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제 광자를, 빛을 보는 건데, 그것이 밝아지고, 이것이 바로 이 식은 광자, 이 빛이 이 팽창에 의해서 식은 것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이 혼돌의 상태에 있다가, 온도가 높음에 따라서 혼돌 상태에 있다가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이 양성자, 중성자가 구성되고, 그리고 핵들이 또 뭉쳐져서 다른 수소와 히륨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핵이 이 전자를 구속시켜서 결국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 원자들이 합쳐서 은하들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욱 내려감에 따라서 이 중수소, 이거 아니죠. 뒤쪽에 온도가 더욱 낮아짐에 따라서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히륨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소의 소비에 따라서 중력이 종료해지고, 별 내에서요. 별 내에서 별의 내역이 크기가 감소돼서 내역의 온도가 증가되고, 온도가 증가됨으로써 핵 반응이 생기죠.
헤듐 핵 반응에 의해서 핵융합에서 베릴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탄소가 만들어지고, 뭐 다른 원소들이 쭉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한 이 철이 형성이 되고 핵 반응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 철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은 중성자 포획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중력이 중요해져 가지고 이겨내지 못할 정도는 이 폭발이 생기죠. 폭발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별의 잔해들이 흩어지면은 그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별과 또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대형 별이 이 경우에는 이 블랙홀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재미있게 본 시트콤 중에 하나가 더 빅뱅 시오리입니다. 이 CBS에서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방영된 그런 시트콤입니다. 시즌 11호 뭐 현재는 종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칼텍의 물리학자들,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리학자들이 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 내용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